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십니까. 뉴스레터 K KBS 김용준 기자입니다. 당원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새 당대표를 선출해야 한다.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늘 7인 체제로 본격 출범했습니다. 전당대회 시점과 룰을 두고 당권 주자들 간 신경전이 커지는 가운데 비대위가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됩니다. 신임 국회의장 선출을 위한 민주당 경선은 6선의 추미애 당선인과 5선의 우원식 의원의 대결로 압축됐는데요. 여야 정치 토크 코너와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인터뷰에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본 정부의 네이버 지분 조정 등의 요구로 촉발된 라인 사태, 네이버가 지분 매각 협상을 공식화하고 오늘 대통령실에서는 무엇보다 우리 국민과 기업의 이익을 최우선에 놓고 필요한 모든 일을 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또 일각에서 반일을 조장하는 정치 프레임은 도움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는데요. 중앙대 가상융합대학장 위정현 교수와 함께 라인 야후 사태가 남긴 과제들을 짚어보겠습니다.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고요.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으로도 이야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십시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가장 뜨거운 뉴스만 골랐습니다. 뉴스레터 K 여야 정치 토크, 신주호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박성민 전 문재인 정부 대통령 비서실 청년 비서관, 이동수 청년 정치크루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국민의힘 추경호 또 민주당 박탄대 원내대표가 처음으로 공식 회동을 했는데요. 추경호 원내대표는 일하기 좋은 파트너가 되겠다는 기대가 크다라고 했고요. 박탄대 원내대표는 경제 침체가 심각한데 집권 여당이 민생지원금 편성을 위해서 추경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기대한다. 이렇게 또 25만 원 이슈를 꺼냈습니다. 가장 시급하게 조율하고 다뤄야 할 현안은 뭘까? 또 이 두 원내대표가 나름 회계사 출신 또 경제 관련 출신이다 보니까 뭔가 그래도 현실적인 대안을 좀 도출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는데요. 우선 신주호 상근 부대변인, 가장 시급하게 조율해야 할 현안 뭘까요? 가장 시급하게 조율을 해야 될 것은 지금 두 원내대표 간의 상견례 자리에서 민생회복 지원금 25만 원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전반기 국회 상임위에 대한 논의를 먼저 했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그것을 뭐 공개적으로 말할 것은 아니었고, 그러니까 저희 추경호 신임 원내대표께서도 갑자기 훅 들어오면 어떡하냐 그런 말씀을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민주당이 이번 전반기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겠다라고 사실상 엄포를 놓은 상황이고, 또 이제 사실상 추미애 당선인으로서 국회의장 자리가 지금 정리가 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상황은 민주당이 입법 폭조를 저지르겠다라는 그 대여 공세의 장을 만들겠다라고 지금 선언한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사실 기민한 조율을 했었어야 되는 건데 그렇지가 않고 이재명 대표가 주장을 했었던 1인당 25만 원 지원금, 이재명 대표의 대권 플랜에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가 기여를 함으로써 이번 국회, 그러니까 마지막 21대가 아직 끝나지 않지 않았습니까? 마지막까지도 이재명 한 사람만을 위한 국회를 운영하겠다. 그리고 22대에서도 이재명의 대권 플랜에 민주당에 있는 모든 의원들을 동원하겠다라는 그 시그널로 봐서 저는 좀 상당히 안타까웠습니다. 박성민 비서관님, 상임위 원구성 얘기부터 했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25만 원 얘기를 꺼냈댄가 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 지금 코로나 이후에 자영업자들의 그 부채 규모가 계속해서 증가세예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고물가 기조 때문에 뭐 소비가 축소되고 위축되고 이러면서 자영업자들의 그 부채의 규모라든지 부채의 질 자체가 굉장히 악화되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이라면 어쨌든 원구성도 뭐 중요하고 당연히 협상을 하겠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고물가 시대에 긴급한 경제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만큼 서민, 중산층, 민생 이런 부분들에 좀 집중해서 논의를 할 필요도 있다. 그것이 국회의 책무다, 이런 부분을 강조한 것을 보입니다. 이동수 대표님, 그래도 두 분이 뭐 경제적인 측면에서 어떤 민생을 위한 좀 현안에 있어서 결과를 좀 도출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뭐 이제 경제적인 문제, 민생회복 지원금 문제도 그렇고 아니면 최근에 이제 공론화위원회 조사 결과가 나왔던 연금 개혁 문제도 그렇고 이런 문제들이 뭐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지금 이제 양당이 다 어떻게 보면 강성 지지층들의 요구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그걸 얼마나 이제 좀 떼어내고 이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느냐가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가지고요. 이제 원구성 문제도 그렇고 민생회복 지원금 문제도 그렇고 이제 두 원내대표분들이 이제 얼마나 이제 용기를 갖고 이제 합의를 도출하느냐가 제일 관건일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 비대위 인선이 마무리가 됐는데 뭐 오늘 저녁에는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또 추경호 원내대표 포함해서 국민의힘 새 지도부가 윤 대통령과 만찬도 예정돼 있다고 하거든요. 우선은 비상대책위원들 구성 평가 좀 해보겠습니다. 신주 부대변인님, 지금 유상범, 전주혜, 엄태영 그리고 김용태 당선인까지 포함됐는데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김용태 당선인 빼고는 비대위가 좀 친윤 인사 위주 아닌가. 또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친윤과 비윤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친윤 위주 인사인가요? 그럼 그것이 지적을 받아야 될 부분인지도 궁금합니다. 집권 여당은 모두가 친윤입니다. 저희가 대통령과 정부가 안 되기를 바라는 분들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친윤 그리고 정부의 성공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그 노력하시는 분들이 포함을 됐다고 저는 보고요. 저희가 이분들의 그 지역적 색채나 각자가 갖고 있는 캐릭터를 좀 분석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상범 의원 같은 경우에는 강원권에 계시고 엄태영 의원은 충청권이시고 또 전주의 의원 우리 김용태 당선인은 수도권이신데 전주의 의원 같은 경우에는 현역 의원이시지만 이번 총선에서 낙선하셨습니다. 원외의 그 입장을 고려한 인선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주의 의원이 오늘 모두 발언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비록 지금 현역은 당선이지만 현역은 의원이지만 이번에 떨어진 낙선자고 또 원외위원장이기 때문에 원외위원장들이 있는 단톡방을 거론하시면서 그 총의를 비대위에 전달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히셨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이번 전당대회 룰 세팅을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서 저는 충분히 아주 훌륭한 합의가 도출될 것이라고 보고 저희가 한동훈 비대위에서는 11분이었습니다. 비대위원이. 근데 이번에 7분이죠. 저는 이렇게 인원이 줄어든 것 자체도 조금 주목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희가 그동안에 이번 정부 들어서고 나서도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출범하고 나서도 비대위로 있었던 기간이 정상적인 지도부로 있었던 기간보다 훨씬 깁니다. 훨씬 길어요. 훨씬 긴 상황인데 정부 여당이 언제까지 비상 상황이라는 그 이유 하나로 국민들께 정상적인 모습을 보여드리지 않는다면 그건 저희가 어떻게 보면 국민들께 큰 죄를 짓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1명에서 7명으로 줄어든 비대위 자체는 앞으로 당무를 속전속결로 해치운 다음에 정상적인 지도부를 국민들께 선보이고 그것부터 진정한 혁신을 시작하겠다라는 의지로 저는 봤습니다. 비대위 이렇게 덩치가 커져서 뭐 눌러 앉아서 뭘 많이 하기보다는 속도감 있게 현안을 처리하는 비대위가 아니겠는가. 하지만 박성민 청년비서관님 이런 얘기도 있어요. 아까 원외 몫으로 전주회 현 의원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실 뭐 김용태 당선인 외에도 3040 세대 험지 출마자 모임 뭐 천목회 멤버 중에서라도 원외 몫의 비대위원이 좀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관측도 있었지만은 최종 인선은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당 쇄신에 대한 의지가 상대적으로 좀 부족한 거 아닌가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도로 친윤당이 되는 거 아니냐 친윤당. 좀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게 그냥 평소에 일반적인 여당의 뭐 지도부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친윤 인사가 포함되는 게 특별한 일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근데 이거는 총선에 참패하고 만들어진 지도부고 결국에 이번 총선 참패의 원인을 분석하는 중에는 당연히 이 용산과의 관계 설정 이런 부분이 또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말씀해 주신 대로 이 비대위의 인선을 보게 되면 사실상 김용태 그 당선인을 제외하면 그분만 유일한 비윤이고 다른 분들은 거의 친윤이라고 봐도 무방한 것 같거든요. 특히 뭐 정점식 그 정책위 의장 같은 경우에는 뭐 검찰 출신이기도 하고 대통령과 워낙 각별하다 알려져 있기도 하고 뭐 전주의 의원 같은 경우에도 그 과거에 정진석 비대위에서 당원 100%로 전대 룰 바꿀 때 그때 비대위원이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 행보들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원내대표로는 또 추경호 의원이 선출되신 상황이기 때문에 이분도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경제부총리를 하신 인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힘 비대위가 파격도 없고 감동도 없고 뭔가 쇄신하려는 의지가 인선에서 잘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에 또다시 친윤이냐 돌고 돌아 또다시 친윤이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동수 대표님 그 아까 신주 부대님께서요. 정부 여당이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과연 그런 인사들이 어디 있겠는가라는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친윤 비윤 구분은 자체가 무의미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어떤 의견이세요? 뭐 저도 대체로 공감합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이제 뭐 여당 안에서 비윤이라고 할 만한 분이 얼마나 있을까 일단 그것부터 의문이고요. 네네. 저는 이제 혁신위원회라든지 비대위원회 꾸릴 때 가장 안 좋은 사례가 이제 보여주기식 구색 맞추기로 이제 어떤 정체성이나 스토리만 보고서 이제 신인들 데려다 앉혀놓는 경우들 좀 부정적으로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네네. 이제 이런 당무나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제 정치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다. 그럼 네. 결국에 이제 거수기 역할만 하다 끝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근데 이번 인사들 보면은 사실 뭐 친윤이라고는 하지만 그렇게 막 강성으로 이제 어떤 뭐 정부를 옹호하고 상대를 비난하고 이런 분들은 많이 이렇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저는 애초에 이제 비대위가 관리형 비대위를 표방을 했고 네. 또 이제 사실 그런 만큼 할 수 있는 게 또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점에서 그냥 실용적인 구성을 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신주 부대변인 지금 황우여 비대위원장이요. 이번 총선에서 진 게 외연을 확장하느라 보수층 결집이 부족했다. 이 보수 정체성 회복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하지만 국외 출장 중인 오세훈 서울시장은 다른 식의 시각이었던 것 같아요. 여당이 보수 외연 확장을 하지 않는다면 국민 설득에 한계가 있다. 이렇게 했는데 자, 그럼 향후의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예전 외연 확장 쪽으로 가야 되는지 아니면 전통적인 보수층을 좀 결집시키는 방향에 집중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두 가지를 다 해야 된다고 다 할 수가 봅니다. 있어요. 네. 저는 기본적으로 정당이 유지가 되려면 네. 핵심적인 이념을 기반으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쪽에서 가까운 분들을 점점점 포섭을 해나가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네네. 근데 제가 보건대 지난 전당대회, 그러니까 작년에 열렸던 전당대회에서는 저희가 당심 100%로 해서 보수 지지 기반을 토대로 당원들의 축제를 열었습니다. 네네. 근데 그러한 전당대회 결과 선출된 지도부가 채 1년도 가지 못해서 무너졌고 또 지난 총선 과정에서도 저희가 중도에 계신 그러니까 수도권 유권자들께서 거의 중도 아니시겠습니까? 네. 근데 수도권에서 의미 있는 의석을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3연속 수도권 패배를 했거든요. 그러한 상황에서 저희가 과연 어떠한 전당대회 룰을 가지고 국민들께 정상적인 지도부를 선보여야 되느냐. 저는 단언컨대 네. 외연 확장이 현재로서는 중요하다고 외연 생각합니다. 확장이 먼저 그렇습니다. 중요하다. 외연 확장을 해야 되지만 예. 보수 정책성을 확보하는 것은 향후 지도부에서 할 문제입니다. 근데 전당대회 과정에서는 저희에게 실망하셨던 국민들의 민심을 어떻게 되돌아오게끔 할 것인지 그 고민을 하는 전당대회로 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 당심 100%보다는 민심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네. 전당대회 룰 세팅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예, 지금 뭐 이 다른 이슈 좀 넘어가 볼게요.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지금 휴가 중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라인 야후 사태에 관련해서 이토 히로부미 손자는 대한민국 사이버 영토인 라인 침탈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 마스모토 다케야키 일본 총무상이 이토 히로부미의 외고손자라는 점을 지적한 건데 국민의힘에서는 이 정치권이 반일 감정을 조장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또 유승민 전 의원도 어처구니 없는 발상이다. 이게 문제 핵심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다고 대한민국 정부도 뭘 하고 있느냐 이렇게 둘 다 지적을 했는데 박성민 최고위원님 지금 이재명 대표의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이토 히로부미 손자라는 언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인이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과정에서 예. 그 어떻게 이걸 전달할까 고민하다 보니까 네. 저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결국에 그러니까 이 사태를 풀어서 설명하자면 끝이 없는 것이고, 네네. 근데 소위 말해 이 사이버 영토 라인 침탈, 약간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네네. 뭔가 확 와닿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제로 뭐 이토 히로부미 뭐 그걸 떠나서 네네. 일본의 이런 요구들이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건 온 국민이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지금 뭐 네이버 쪽 노조에서도 지금 뭐 소프트뱅크의 요구가 상식적이지도 않고 그리고 행정 조치 같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 네. 기업들을 압박하고 있는 이런 형국 자체가 일본의 행태가 굉장히 좀 분노스럽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여론도.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을 강하게 비판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은 차용할 수 있다고 보고요. 저는 결국 본질은 네. 지금 이렇게 우리 기업이 경제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고 일본 정부의 압박 때문에 여러 가지 좀 불합리한 일들을 당하고 있는 와중에 대한민국의 정부는 우리 기업들을 위해서 도대체 어떻게 목소리를 내고 있느냐. 사실 이게 정치적으로 좀 정치권에서 목소리가 나오기 전까지 대통령실의 대응이 제가 봤을 때 너무 미온적이었어요. 미온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뭐 네이버 측의 뭐 입장
입장을 지켜보겠다라든지 네네. 이 정도에 저는 머물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이런 발언들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수 대표님, 그런데 오늘 대통령실에서도 성태윤 정책실장이 관련 언급을 했어요. 정부 차원의 모든 지원을 다할 것이다. 그리고 특히 일각의 반일 조장 정치 프레임은 국익을 훼손해서 우리 기업을 보호하고 또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게 분명하다. 이렇게 좀 지금 민주당과 야권의 어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이 적절한 지적이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이 부분은 이제 정치적인 이슈보다는 경제적인 이슈로 접근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저는 이 사건에 있어서 조금 이제 그동안 아쉬웠던 부분은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틱톡이 뭐 중국 기업이라고 이제 틱톡 내쫓아야 된다, 개인보호 유출된다 이러면서 수년간 비판을 해왔고 또 이제 법 만들고 했잖아요. 근데 미국은 틱톡을 이제 내쫓으려고 할 때 법을 만들어가지고 그래도 이제 좀 어느 정도 절차를 지켜가면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총무성에서 그냥 행정지도로 그냥 너네 이거 개인정보 유출됐으니까 문제 있으니까 우리가 좀 가져갈게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데 있어서 지난주까지 이제 정부 여당의 어떤 대응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좀 미온적이었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야당에서 어느 정도 이제 대응을 촉구하는 건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다만 이게 이제 과거의 뭐 노제팬 운동 같이 감정적이고 정치적인 영역으로 이제 비화될 경우에는 크게 도움되는 게 없지 않을까. 이제 정부가 대응을 한다고 했으니까 좀 어느 정도 지켜보면서 좀 이렇게 추이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신주 부대변인, 대통령실에서는 네이버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해서 대응해 왔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늦었다는 것에 대한 어떤 해명일까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이제 일본 내에서 라인을 어떤 식으로 운영해 나갈지 그것을 일단 먼저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저희들이 다 그 동의하는 것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위해서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 저는 거기에 주안점을 두었다고 보고요. 지금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반일 선동을 통해서 국민 여론을 호도하려고 하는 것은 저는 공당으로서의 아주 적절치 못한 처사라고 봅니다. 이 문제에서 왜 이토이로 부미가 나와야 됩니까? 이것은 경제 문제이지 역사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은 물 만난 고기처럼 일본만 나오면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정부를 비판하는 논조를 보이고 있는데 역시 중국에 쉐쉐하는 정당답다라는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일본 문제만 나오면 이렇게 열을 내는 분들이 왜 북한이 일방적으로 우리가 지어준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했을 때는 왜 아무 말도 안 했고 서해 공무원이 서해상에서 표류하다가 북한군에 의해서 사살됐을 때는 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 문제에 있어서도 일본이 도가 지나친 행동을 한다면 분명히 우리 정부에서도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라고 지금 원칙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원칙에 힘입어서 일본 총무상도 이 문제를 경영권 찬탈의 관점에서 보지 않으려고 했다라고 한 발 물러선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이 문제를 슬기롭고 기민하게 대응을 해서 우리 국익과 네이버의 사익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나갈지를 지금 관심을 기울여야지 반일 선동을 통해서 이 문제를 정치화시킨다? 그것은 일본 내 극우 세력에게 지금 민주당이 명분을 주는 것이다. 그것밖에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박성민 비서관님 혹시 멘트 하실 거 있으면 짧게 듣고 넘어가 볼게요. 근데 이게 뭐 반일 선동이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걸 민주당 탓을 할 게 아니고요. 일단 지금 일본이 부당한 요구를 우리 기업을 향해서 하고 있다는 게 문제고 이 사태가 이렇게 악화되고 네이버 주가가 떨어지고 구성원들이 지금 이렇게까지 동요한다라는 건 사태가 그만큼 악화됐고 불안하다는 증거예요. 정부가 초기부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강경하게 대응하고 일본과의 여러 가지 외교를 통해서 뭐 그동안 뭐 일본이 뭐 좋게 화답할 거라고 계속해서 저자세 외교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때 구축했던 그런 관계는 다 어디 갔으며 일본이 뭐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을 이렇게 압박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일본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 생각은 안 하고 민주당을 향해서 반일 선동한다고 얘기하는 것부터가 저는 정부가 뭘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정치권에서 뭘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망각한 처사가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정부의 잘못 책임론이 불거지니까 이걸 덮기 위해서 민주당 공격하는 방식으로 저는 물타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가 이제 일본이 과거에 이제 르노 문제랑 또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카를로스 곤 회장의 어떤 개인적인 문제들 같은 거 이것저것 엮어가지고 이제 범죄자로
자회사로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경영권 뺏어오고 이게 이제 반복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물론 이제 네이버의 의중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네이버 기업 하나가 지금 일본 정부와 뭐 아니면 야후를 상대로 할 수는 좀 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가 어느 정도는 그래도 좀 이 의지를 보여주는 게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 그리고 당직자들이 오늘 그 독도를 찾을 거다라고 해서 독도에 입도해서 성명서도 낼 거다 했는데 조금 전에 독도에서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역대 최악의 친일 정권이다. 매국 정부다. 또 국정조사를 통해서 철저히 규명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올리기도 했는데 관련 내용은 잠시 후에 뉴진수 코너에서 전문가분과 함께 좀 더 깊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요. 해병대원 특검법 수용을 요구하면서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보다 지금이 더 심각하다. 이 실정이 계속된다면 국민들은 대통령에게 준 권한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할 것이고 또 국민이 명령하면 정치권은 거기에 따를 것이다. 신주 부대변인, 이거 그 두 글자를 의미하는 건가요?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래 계속해서 탄핵을 외치지 않았습니까? 뭐 작년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탄핵을 외쳤던 것은 지금도 심리적 대선 불복이 아직도 만연하게 파다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박찬대 원내대표한테 조금 아쉬운 게 이분 그 민주당이 하도 그 친북적인 성향이 강하다 보니까 북한의 화전양면 전술을 그대로 차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는 협치를 강조하면서 민생 회복을 위해서 전념을 다하자라고 해놓고서 지금 찐명이라고 불리는 박찬대 원내대표는 뒤에서 또 탄핵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국민을 위해서 어떠한 이득이 있는 것인지 한번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최상병 문제 관련해서도 물론 최상병 그 행태에 대해서 진실이 명명백백히 드러나야죠. 그리고 우리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이 제대로 처우받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해야죠. 그런데 민주당이 과연 그 개선에 진실된 목적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그것을 틈타서 정치적으로 활용해서 정권 퇴진 운동에 앞장서려고 하느냐. 근데 저는 이미 박찬대 의원과 민주당이 보여주는 현재까지 보여줬던 여러 정치적 행보들은 최상병의 명예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토대로 정략적으로 활용해서 정권 퇴진의 무기로 삼겠다라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저희가 뭐 이렇게 좀 표현적으로 그 유족분들의 입장을 좀 저희도 반영해서 KBS에서는 해병대원 특검법 정도로 가름을 좀 해볼까 합니다. 박성민 최고위원님, 지금 이런 박찬대 원내대표 의견에 더해서 김용민 원내정책수석 부대표도 조금 더 보탰습니다. 대통령이 이 사건에 연루됐다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헌법상의 일반적인 주장은 당연한 논리다. 그리고 거부권을 행사하는 자체가 위헌적 발상이기 때문에 거부권을 함부로 행사한다면 그것 자체로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보다 조금 더 구체적인 표현과 근거를 들었습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일단은 대통령께서 최근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사실상의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시사하셨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강경하게 대통령을 압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뭐 방금 이제 신주호 부대변인께서는 민주당을 향해서 뭐 대선에 불복하고 있다라고 하셨지만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민심에 불복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번 총선 참패의 결과를 보시면 모르시겠어요? 사실 저는 국민들이 굉장히 뜨겁게 심판하셨다고 생각하고 그 과정 중에는 분명히 이 해병대원 사건에 대처하는 대통령실의 태도 그리고 대통령의 이런 인식들이 다 자리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다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정말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들였는데도 또다시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다는 것 자체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뭐 또 정치선동이다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한다 이렇게 또 민주당 탓을 하실 게 아니라 그럼 대통령실에서 공의로 걸려왔던 그날의 전화는 무엇이었으며 공직기강 비서관은 왜 그 수사자료를 이첩하는 중에 국방부 관계자와 통화를 했으며 그 이종섭 전 그 호주 대사는 왜 호주 대사로 임명을 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의혹이 규명되는 상황이 돼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 여기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시는 것만큼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시간 관계상 다음 주제 넘어가 볼게요. 차기 국회의장 관련된 얘기인데요. 어쨌든 지금 여러분들이 나오시려고 했다가 좀 돼서 결론적으로는 추미애 당선인 또 우원식 의원의 2파전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우선은 우원식 의원은 이게 좀 자리 나누듯이 단일화 이야기는 조금 유감스럽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뭐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추미애 당선인과 사법연수원 동기시죠. 국회의장 할만하다 이렇게 또 평가를 했습니다. 대세는 추미애 당선인을 기우나요? 이동수 대표님, 지금 추미애 당선인이 됐을 때 어떤 기대 혹은 우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제 조정식 의원 그리고 정성호 의원 만나서 본인도 친명인데 또 국회의장도 친명이 되면은 네. 이제 밖에서 보기 안 좋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설득을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사실상 추미애 당선인 밀어주기가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든 게 예를 들어서 이제 친명 후보와 뭐 반명, 비명 후보가 막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라면은 이렇게 뭐 교통 정리를 하는 게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이제 모든 후보가 친명을 표방하는 상황에서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됐나? 그래서 저는 이게 뭔가 이제 아무래도 추미애 의원 전 장관 같은 경우에 어떤 전투력이나 이런 데 있어서 다른 분들보다 훨씬 낫다고 이제 판단을 하고 추미애 이제 당선인이 이 국회의장이 될 경우에 아무래도 이제 이 당 민주당과 좀 어떻게 손발을 맞추기 훨씬 더 용이하다라고 판단을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과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양당의 어떤 차기 당권 관련된 질문도 들어보겠습니다. 박성민 비서관님, 지금 이재명 당대표의 연임이 필요하다라는 공개적인 입장이 여럿 나오고 있고요. 또 뭐 정청래 의원, 장경태 의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민주당에서는 혹시 어떤 쪽으로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나요? 연임하시는 게 좋겠다. 아니면 뭐 저는 그쪽으로 많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여기에 대해서 뭐 공개적인 반대 의견이 일단 나오고 있지 않다는 것 자체부터 사실은 연임에 대한 그 내부적 공감대가 상당히 있다라는 거고 그게 뭐 당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정말 심정적인 공감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결국에는 대선까지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대선이 남아있는 한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자리에서 물러난다고 하더라도 그 자리에 새로운 당대표가 와도 결국에 뭔가 허수아비 논란이 있을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만큼의 당내 장악력을 이재명 대표만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현재로서는 없기 때문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어차피 대선까지 생각하고 앞으로도 당내 영향력과 장악력을 가져갈 거라면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라도 그냥 끝까지 해보셔라 이런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반대에 대한 뭐 목소리가 나오지 않은 것 자체로 좀 의미 부여를 하신 것 같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요. 지금 목격담이 계속 나온 분이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봤다. 걸어가는 걸 봤다. 그리고 원희룡 전 장관과 식사를 했다고 하더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 차기 당권에 도전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굉장히 관심사인 것 같은데 우선은 왜 이렇게 목격담이 주목을 받을까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선거 직후에 몸이 안 좋으셔서 대통령의 그 식사 제안도 완곡히 거절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당연히 한동훈 위원장께서 어딜 가시든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선거 직후에 한동훈 위원장을 향한 정치적인 공세가 저희 당 안팎에서 굉장히 거셌습니다. 저는 그러한 행동들은 좀 지양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게 한동훈 위원장에게 저희 국민의힘은 빚을 진 것입니다. 당이 어려운 상황에서 난파선이 된 국민의힘에 선장을 맡아주셔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한동훈 위원장은 그것을 수락해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의 정상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 헌신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저희 당원분들이나 당내 구성원들이 충분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빚을 진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이 차기 전당대회에 나올 것이냐 안 나올 것이냐 저는 그것은 현 상황에서는 전당대회 일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저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일정과 전당대회 룰인데요. 전당대회 룰은 뭐 최근에 나온 뭐 그런 여러 여론조사를 보니까 당원 100%로 하든 아니 민심을 포함을 시키든 한동훈 전 위원장이 굉장히 유리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이제 시기가 문제인데 상대적으로 정치권에서 뭐 하루, 일주일, 한 달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깁니다.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만약에 저희가 전당대회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더 늦어진다면 한동훈 위원장이 출마하는 그 길이 많이 열릴 수도 있다라고 왜 열리나요? 좀 이렇게 총선에 대한 어떤 그 생각들이 조금 잦아드는 때인가요? 그렇습니다. 책임론에서 충분히 회피가 될 수 있고 또 기간이 길다 보면 한동훈 위원장으로서도 이 국민의힘의 미래 방향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간에 따라 달려 있다라고 보고요. 저희가 뭐 최근이 아니고 5년 전에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제 당시 대선에서 5월 9일에 패배하시고 네네. 7월 말에 당대표로 나오셨어요. 불과 한 두 달 반 정도 기간을 두고 나오셨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황우여 위원장도 전당대회를 준비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 물리적인 시간을 전체적으로 고려했을 때 네. 한동훈 위원장이 충분히 전당대회에 나오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나오시든 안 나오시든 한동훈 위원장에게 저희 국민의힘이 빚을 진 것은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점을 저는 당내 구성원들께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물리적인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주호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박성민 전 문재인 정부 대통령 비서실 청년비서관,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이현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월요일 퇴근 정체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여기에 돌발 상황 여파가 더해진 곳들도 있습니다. 중앙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만종 분기점 부근의 정체는 작업을 하고 있어서입니다. 반대 춘천 쪽으로는 만종터널 부근 2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으니까요. 조심 운전하셔야겠습니다. 통영 대전고속도로 대전 쪽으로 고성 부근 지나세요. 화물차 관련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1차로와 2차로가 차단됐고요. 지금 소통은 갓길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1km가량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반월터널 부근에서도 속도가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는 2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분당서로 성남 쪽입니다. 수원 아들모 부분에서 사고가 발생했고요. 이 때문에 청담대교부터 많이 밀리고 있는데요. 수원 아들목 쪽으로 가는데 15분 이상 예상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뉴스의 진수를 보여준 인터뷰 뉴진수. 네이버가 13년에 걸쳐 라인을 세계적인 메신저로 키웠고요. 일본에서는 국민 메신저라고도 불립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의 지속적인 압박에 따라서 네이버의 라인 야후 지분 매각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이고요. 이러다 보니 경영권을 일본에 뺏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또 양국의 외교 현안으로까지 떠오르고 있는데요. 최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문제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촉구했던 분입니다. 위정현 중앙대 가상융합대학장과 전화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일본을 비롯한 해외에서요. 라인의 위상부터 잠깐 좀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쉽게 말하면 우리의 어떤 카카오톡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지 또 일본 외에 다른 나라에서도 라인의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카카오톡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카카오톡 이상의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역할을 일본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그래요? 네네. 예, 그래서 일본 국민의 거의 한 9,600만, 1억 명 정도가 이미, 그러니까 다 이제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다 이제 라인을 쓰고 있고요. 네네. 무엇보다도 또 해외에서 사실 카카오톡은 이제 국내 메신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만, 라인 같은 경우는 일본을 넘어서 이제 태국, 대만, 대만 같은 경우도 거의 90% 이상, 태국 같은 경우도 거의 한 80%, 90%, 인도네시아 등등의 동남아 국가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어떤 메신저로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뿐만 아니라 일본 내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제 단지 메신저 역할을 떠나서 예를 들면 정부의 지자체의 중요한 어떤 의사 전달의 플랫폼이라든지, 그래요? 심지어는 이제 학교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학생을 이제 상담할 때 라인을 기반으로 예를 들어 상담을 하거나 약속을 잡거나 이런 정도로 훨씬 더 일본은 특히 정부 공공 부분에 깊이 지금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러한 사태가 지금 발생했습니다. 정부 또 공공 부문에까지 널리 쓰이고 있는 라인의 위상 설명 들어봤는데 라인 야후 사태로 불리는 이번 일의 시작이요. 교수님 지난해 11월에 50만 명이 넘는 그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행정 지도 때문에 촉발됐다고 하던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청취자분들께 잠깐 설명해 주실까요? 예, 작년 11월경입니다만 좀 불행한 사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라인이 라인 야후라고 불립니다만 라인 야후가 이제 과거에 사실 나온 라인 야후 이전부터 이제 네이버 자회사였던 라인이 주로 이제 네이버 클라우드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 클라우드는 한국에 결국에는 이제 데이터 센터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왜냐하면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사실 데이터 센터를 국내에 놓기가 대단히 불안한 게 일본은 지진이 많습니다. 이런 지진이 많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안정성에 대단히 취약한 구조거든요. 네네. 그리고 뿐만 아니고 일본하고 한국을 비교하면 일본이 압도적으로 비쌉니다. 코스트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 때문에 라인 야후 이전에 라인 시절부터 네이버의 IDC 즉 데이터 센터를 쓰거나 네이버 클라우드를 쓰거나 그랬는데 불행하게도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해킹이 발생해가지고 네네. 거기에 이제 50만 명의 개인 정보가 유출됐던. 근데 사실 또 50만 명이라고 어떤 일본 정부는 주장을 합니다만 라인 야후는 뭐 2만 명이라고도 해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정한 건수가 사실 50만 명은 또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해킹이라는 개인정보 유출이 대단히 이제 민감한 이슈가 작년 11월에 이제 터졌는데 그 이후에 일본 정부의 이제 총무성이 이 사태를 좀 중요하게 보고 행정 지도를 한 올해 3월과 4월에 행정 지도를 했던 게 이 사태를 촉발했던 원인이었습니다. 지금 그 말씀하신 행정 지도 관련해서요. 이게 지분 매각이라는 조치를 두고 이게 의도는 있지만 명확히 규정하기는 힘든 애매한 형식이었다고 하던데 이게 어떻게 진행된 건가요? 이게 이제 행정 지도 내용을 이제 보게 되면, 특히 이제 일본 언론에 이제 보도된 내용은 뭐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 정부에 해명하는 과정에서 지분 매각이라는 네 글자는 쓰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근데 그 내용을 읽어보면, 그러니까 행정지도의 내용을 읽어보면 네이버가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경영 구조를 개선하라라는 표현이 들어있거든요. 같은 맥락으로 이해될 수가 있겠는데요. 누가 보더라도 이거 같은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일본 경제신문 같은 신문이 보도한 내용은 뭐냐면 또 재밌는 게 또 총무성이 구두로 또 소프트뱅크에 이런 이야기를 전달했다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구두로 어떻게 전달했냐면 소프트뱅크에게 구두로 지시한 게 뭐냐면 네이버의 지분을 니들이 인수해라, 여러분이 인수하세요라는 구두로 행정 지도를 했다는 겁니다. 구두로 전달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지분 매각이라는 네 글자는 없었지만 실제로 네이버를 압박해서 지분을 매각시켜가지고 그 지분을 소프트뱅크가 인수해라라는 하나 일관된 메시지가 전달이 된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뭐 애매하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의도는 분명한데 이걸 이제 일본 총무성이 나름의 물타기를 했다. 빠져나갈 구멍을 만드는.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를 저는 기만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분 매각이라는 단어는 안 썼습니다. 근데 뭡니까? 내용이 뭡니까? 했더니 네이버가 50%를 가지고 있는 지분을 매각을 해라. 그러면서 또 소프트뱅크에 연락해가지고 여러분이 그거 인수하세요. 이렇게 되면 이건 좀 국가로서의 외교적 신뢰성이 현실하게 좀 훼손될 수밖에 없는 이런 사태로 보고 있습니다. 기망했다라는 표현을 쓰셨고요. 지금 라인 야후 지분 구조가요. 우리나라의 네이버가 50, 일본의 소프트뱅크가 50인데 모 회사인 A홀딩스 지분 관련해서는 네이버가 소프트뱅크와 협상을 진행 중인데 그러면 지금 가장 바람직한 형태는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일정 지분을 매각하더라도 어떤 핵심 사업에 대한 권한은 최대한 지켜야 할 텐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지분 협상을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좀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현재 만약에 이제 일본 정부가 배제된 상태에서 지분 매각에 대한 행정지도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소프트뱅크하고 뭐 협상을 오랫동안 하고 있었다. 이러면 뭐 비즈니스적 관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의 촉발이 분명하게 일본 총무성이 지분에 대한 매각을 요구했다고 보일 수밖에 없는 행정지도를 했고 이게 더구나 데드라인을 정해줬고 7월 1일까지 해라. 7월 1일까지. 결론은 7월 1일까지 답변서를 가져오세요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일본의 행정지도라는 것은 사실은 법적 근거가 없지만 법 이상으로 강력합니다. 기업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사실은 지금 상태 그래서 저희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게 현재 상태 일단 데드라인을 7월 1일자로 데드라인을 이제 무효로 하고 그 이제 일본 총무성이 철회해야 된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고 정말 비즈니스적인 협상을 하게 된다면 예를 들면 다양한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술적으로 어디까지가 네이버가 들어가고 어디까지 라인야후가 하고 그리고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동남아에서 일본 이외에 예를 들면 태국, 대만, 뭐 인도네시아 이런 어떤 그쪽의 플랫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사실 복잡한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일본 정부의 압력이 제거된 상태에서 즉 현재 이번 행정 조치는 무효화된 상태에서 다시 한번 비즈니스적으로 어떻게 잘 라인야후를 운영할 수 있을 것인가, 네. 어떤 협력 관계가 바람직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그렇지만 만약에 당장 라인야후의 어떤 지분을 내놓게 되면은 네이버가 입게 될 타격이 만만치 않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일본은 뭐 물론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타이완 비롯해서 뭐 태국 등 동남아 시장 판도에도 영향을 끼칠 거라고 하던데요. 거기다가 뭐 국내 자회사격인 라인 플러스에도 한 2,000명 넘는 분들이 근무 중이다 보니까 여기에도 고용의 어떤 불안, 영향이 불가피하다. 전체적으로 입게 될 타격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세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아마 엄청난 타격을 입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그동안에 사실 뭐 일본 사업에서 13년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네. 일본 이외에도 예를 들면 이제 해외 사업에 네이버가 많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심혈을 기울여왔습니다만 나름의 그런 북미라든지 뭐 유럽의 성과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일본과 동남아에서 라인이 가져온 그 성과는 굉장히 큰 것이거든요. 예. 뿐만 아니고 일본이나 동남아 쪽에서 예를 들면 라인이라는 플랫폼이 단지 메신저를 떠나서 라인 플랫폼 위에 다양한 콘텐츠들이 얹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뭐 라인 망가 그래서 웹툰이 얹혀 있고요. 그렇죠. 게임도 있고요. 여러 가지 형태의 서비스들이 얹혀 있는데 그런 부분을 경우에 따라서는 송두리째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좀 위기 상황인 거죠. 예. 뿐만 아니고 일본 물론이고 동남아 시장 전체를 라인 플랫폼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네. 결국은 네이버는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이런 엄청난 부담이 있을 뿐만 아니고 네네. 예를 들면 라인 플러스에 2,500명의 이제 직원분들이 계시지만 이분들의 그러면 이제 고용은 어떻게 될 건가 이런 문제도 사실 큽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예. 이제 결국 소프트뱅크나 일본 정부는 네이버 쪽의 그러니까 인적 자원 등등도 결국 끊으라라고 이야기했고 기술적인 연관성도 끊으라라고 했으면 결국은 라인 플러스에 계시는 분들을 정리해서 그러면 해고로 하라고 하는 이야기인지 네. 아니면 네이버가 흡수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지 그래서 사실은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뭐 최근에 과기정통부에서도 유감을 표명하면서 불이익 없게 하겠다고 했고요. 또 오늘은 이제 대통령실에서 우리 국민과 기업의 이익을 최우선에 놓고 모든 필요한 일을 하겠다라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다라고 밝히면서 교수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이버가 조금 더 진실되고 구체적인 입장을 주는 게 정부가 네이버를 돕는데 최대한 유리할 거다. 이건 혹시 무슨 말로 해석해야 되나요? 네이버의 결국에는 이제 과기부도 그렇고 예. 오늘 이제 대통령실의 해명도 먼저 네이버한테 이야기를 하라라는 게 그러니까 네이버가 원하는 그 결정에 따라서 뭐 우리가 도움을 주겠다. 예를 들면 지분을 팔겠다면 뭐 팔도록 도와주겠다. 뭐 이런 뭐 안 팔겠다면 또 뭐 어쨌든 뭐 예를 들면 안전성 문제 예를 들어서 네. 보안 문제에 대해서 도움을 이런 말로 들리는데요. 네네. 예를 들어서 이런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있는데 옆집에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우리 애를 하고 분쟁이 생겨서 우리 애를 때렸습니다. 네. 그런데 그 집 부모가 나타나가지고 너는 왜 우리 애하고 싸우냐고 그 집 부모가 우리 애를 아주 흠씬 두들겨 팼습니다. 네네. 그럴 때 우리 아이의 부모는 그 아이한테 너는 옆집 아이한테 맞았는데 옆집 부모한테 도대체 맞은 게 맞니 안 맞니 또는 옆집 부모하고 옆집 아이한테 나는 어떻게 해줄까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이미 애가 맞아가지고 울고불고 하고 있는데 예. 그리고 얘는 이미 우리 애는 옆집 아이하고 옆집 부모에 대해서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그 아이한테 그러면 아빠 엄마가 뭘 해줄까라고 묻는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아하, 네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현재는 네이버가 일본 정부가 흠씬 두들겨 팬 거거든요. 네. 예를 들면 그리고 협박을 한 겁니다. 너는 예를 들면 일본 사업을 예를 들면 향후에 하고 싶으면 그러니까 일본 정부의 행정 지도를 내어보면 그리고 행정 지도라는 게 정말 이게 일본의 특유한 후진적 구조인데요. 기업을 통제하고 압박하는. 그걸 따르지 않으면 예. 일본 사업을 못할 수 있다는 암시를 주는 거거든요. 아, 네네. 그러면 네이버는 굉장히 사실 두려운 상황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정부는 일본 정부의 압력을 먼저 제거해주고 예.
즉 행정 조치를 행정 지도라는 것 자체 특히 시한을 데드라인을 설정한 것을 일단 무료로 하고 다시 한번 시간을 가지고 한번 미래의 어떤 전략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라. 그러니까 지금 네이버를 압박하고 있는 그 압력을 제거해 주는 게 먼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 그 점에 있어서 이번 우리 대통령실과 정책실장의 설명과 대응은 조금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그래서 오직 네이버한테 뭘 하고 싶니라고 묻는데 그건 정말 말의 어떤 순서가 논리의 순서가 이렇게 뒤집어졌다는 거죠. 네네네. 지금은 대통령실이나 우리나라 정부 국회가 네이버가 뭘 원하냐고 묻는 게 아니고 네. 일본 정부가 부당하게 압력을 가했니를 정확하게 일본 정부에 묻고 일본 정부 일본 내에서 혹시 네이버나 라인이 그동안에 지난 13년간 차별 대우를 받은 게 있었던가 네. 이걸 확인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교수님이 아까 비유하신 것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그러니까 우리 부모는 그쪽 부모를 일단 만나서 대체 우리 애한테 왜 그랬는지 그리고 우리 애한테는 혹시 상대 친구나 그 부모가 이전에도 그런 적이 있는지 이렇게 따져보란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정부의 조치로 다시 풀어주신다면 어떤 식으로 문제 해결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지 한 번 더 설명해 주실까요? 1차적으로는 예. 7월 1일까지 되어 있는 데드라인 그 답변 기한을 네. 연장시켜야 됩니다. 연말까지 하든지 1년 후까지 하든지 해서 네이버가 생각할 수 있는 또는 네이버 소프트뱅크와 협상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여유 있는 시간을 줘야 됩니다. 그게 가장 먼저입니다. 네네. 두 번째는 정부 차원에서 일본 정부의 행정 지도라는 게 이게 사실은 법적 근거가 없는 자의적인 것인데 이 행정 지도 속에서 예를 들면 일본 정부가 소프트뱅크의 구두로 지분을 인수하라고 했던가 네. 아니면 예를 들면 자본 관계를 다시 개선하라고 이야기했던 거 네이버가 50%를 차지하고 이런 것들이 네이버에게 지분을 넘기라는 그게 바로 압박하는 것이었던가. 네. 그다음에 지금 자본 관계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다라고 지금 일본 정부가 해명하고 있는데 이건 실제로 지금 일본 현지 언론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혹시 일본 정부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등등을 이 세 가지 포인트를 정확하게 짚어야 된다는 겁니다. 정부가 먼저. 네. 자, 그러면은 교수님, 전문가들이 이렇게 좀 한국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이유,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어쩌면 이 사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향후에 이 일본 시장에 발을 못 붙일 수 있다는 우려도 있고요. 또 하나가 기술 주권과도 이 문제가 맞닿아 있다는 우려도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미국 같은 다른 나라들은 이런 비슷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나요? 사실은 미국 같은 나라는 특히 그렇습니다만 이번 같은 경우는 대단히 지금 심각한 문제가 기술 주권을 넘어서서 우리나라 기업이 우방국인 일본에 가서 10여 년 동안 정말 피땀 흘리고 나온 일본 기업을 넘기라는 요구가 나온 거거든요. 정부가. 네. 그러니까 이건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산주의가 아닌 민주사회 사회에서 기업의 지분을 넘기라고 정부가 명령하는 정말 엄청난 사실은 사건이 돼버린 거거든요. 예.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이 정도 이슈도 아니고 예전에 이제 우리가 한국 국회에서 추진했던 게 온라인 플랫폼법 이런 걸 추진했었습니다. 그랬었죠. 뿐만 아니라 망 중립성 이슈 관련해 가지고 예를 들면 넷플릭스 등등의 그런 어떤 콘텐츠 제공업자들이 우리나라의 어떤 망 제공자 예를 들면 통신업자 사업자에게 사용료를 내라 이런 법안도 추진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또는 쿠팡의 예를 들면 대표를 미국에 있는 사람을 회장인가 이런 사람을 김범수 씨가 이런 분인데 총수로 지정한다 이런 노력을 우리가 했었죠. 예. 거기에 전부 지금 나오는 보도들을 보게 되면 미국의 대사관이나 미국의 암참 이런 데서 국회를 돌면서 설득 작업을 했다. 이런 어떤 보도들이 이미 나온 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지분을 넘기라는 수준의 정부의 압박도 아닌데 국회가 법안을 만들고 자사의 어떤 자국의 기업에 애플이나 구글 같은 기업에 불리할 것 같은 걸 선제적으로 공격해 들어오는 거죠. 네네. 그런 점에서는 철저하게 미국 정부의 이런 외교나 압력은 국익에 기반해 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도 정말 미국의 이런 점 어떻게 보면 참 우리가 부러운 사실 조치입니다. 미국에 대한 그런 선제적 대응은. 예.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특히 이제 플랫폼이라는 게 글로벌로 결국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느 나라나 지금 우리가 한국이 IT 기업이 진출하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현재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요. 지금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에 둘러싼 공방이 좀 본격화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이번 행정조치를 내린 총무상이 이토 히로부미 혈통이라고 언급했고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조금 전에 독도에 방문해서 관련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좀 일본을 향한 국민 감정에 호소하는 대응 전략 내지는 반일 감정 대응 이런 내용들도 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지요? 저는 이번 정쟁으로 가는 건 좀 우려스럽습니다. 예. 과거에 우리는 이제 역사적 교훈에서도 임진왜란 때 부인과 서인이 대립하고 있던 이런 게 우리는 뼈아픈 교훈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번 사태는 어느 당이 유리하지 않고를 떠나서 국익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국익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당, 야당, 국회, 정부, 용산 모두 또는 민간 저희 같은 어떤 시민단체 모두가 힘을 합쳐가지고 이번에 정말 말도 안 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말 있을 수 없는 이런 사태에 한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이런 사태 적극적으로 아마 정말 우리가 단결해서 대응하는 것 이게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라인야후 사태를 좀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따라서 해외 진출을 노리는 우리 IT 기업에게도 적지 않은 교훈이 남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정현 중앙대 가상융합대학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6시에 2부 이어가겠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586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준규는 오늘도 잠든 엄마의 가슴에 가만히 얼굴을 기대봅니다. 엄마가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 늘 습관처럼 확인하는 준규. 오랜 시간 유방암으로 투병 중인 엄마는 올해 들어 몸 상태가 더 나빠졌는데요. 폐와 임파선, 뼈와 치아까지 암이 전이되어 추가적인 항암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엄마와 준규 앞으로 나오는 정부 수급비가 전부인 지금. 앞으로의 치료비가 두렵고 암담하기만 한 두 사람. 오늘도 학교를 결석한 채 아픈 엄마 곁을 지키고 있는 16살의 준규는 눈물을 닦으며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엄마와 오래도록 함께하고 싶다는 준규의 간절한 마음이 세상에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두 손을 꼭 잡아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맑고 일교차가 큰 전형적인 봄 날씨입니다. 기온상으로 보면 초여름에 가깝습니다. 다시 더워졌습니다. 함양의 기온 26.8도를 최고로 서울도 오늘 24.5도까지 낮 기온이 올랐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덥겠습니다. 서울, 대전 25도의 낮 기온 예상되고요. 강릉 오늘보다 4도 정도 올라 28도, 전주 26도 등 21도에서 28도로 대부분 지역 25도 이상, 특히 동쪽 지역은 30도에 육박하는 곳도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지만 낮 기온은 이렇게 평년 기온을 웃돌겠고요. 아침에는 10도 내외 기온에 머물면서 일부 지역 쌀쌀하게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서울 내일 아침 13도 등 8도에서 16도 분포로 일교차가 15도에서 20도 내외로 크니까요.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밤에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황사가 단기간에 해소돼서 미세먼지도 오늘 없었고요. 청정한 대기의 질 내일까지 유지하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맑겠습니다. 이 강원 동해안에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매우 건조합니다. 이 동쪽 지역은 앞으로 대기 더 건조해지겠고요. 모레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면서 특보가 일부 해제될 수가 있겠습니다. 내일부터는 강원 산지에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보이고요. 내일 이른 새벽에 짙은 안개 끼는 곳 있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2.5도, 습도는 27%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북경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을 오늘 사건 발생 10달 만에 처음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가방을 건넨 최재형 목사가 오늘 검찰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최 목사가 검찰 조사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의료계가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 가처분 신청의 법원 결정이 이번 주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 결정을 앞두고 의대 증원 근거 자료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공방이 점점 격화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 사태와 관련 우리 국민과 기업의 이익을 최우선에 놓고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태국 관광지 파타야에서 30대 한국인 1명이 납치돼 살해된 사건과 관련해 유력한 용의자 3명 가운데 1명이 어제 국내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공범 2명 가운데 1명이 캄보디아로 입국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뉴스의 진수를 보여준 인터뷰 뉴진수. 당연직 비대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의 비대위원 인선이 마무리되면서 여당 황우여 비대위가 오늘 공식 출범했습니다. 국회 개혁 주도권을 여당이 쥐고 있어야 한다. 강력한 원내대표가 중심이 돼서 당을 이끌어야 한다라고 주장하신 분입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모시고 관련 현안에 대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조금 많이 늦은 감은 있지만 당선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네. 예, 경남 창원 마산 하포 지역에서 재선에 성공하셨는데 여당 중진으로서 이제 반열에 오르셨는데 포부 간단히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중진이라면 한 3, 4선은 돼야 되고 예. 이제 재선인데 4년간 여러 시행착오를 예. 거쳤습니다. 또 지난 4년이 매우 힘든 시기이기도 했고 네. 원내대변인도 해보기도 하고 또 도당위원장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선거도 직접 이제 우리 제 선거구뿐 아니라 경남의 16개 선거구에 대해서 예.
나름대로는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처지여서 여러 가지를 많이 배웠습니다. 우리 지역 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어서 네. 지난 4년간에 배웠던 거 또 시행착오 이제 좀 길을 좀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해난들을 슬기롭게 이전처럼 뚱뚱한 데서 힘 빼지 않고 정확하게 전력 질주해서 지역의 현안 또 우리나라의 현안들을 함께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예, 뭐 재선이시긴 하시지만 지역위원장도 하셨고 또 국회 대변인도 하시고 워낙에 구력이 있으다 보니까 중진으로 좀 느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안들 좀 짚어보겠습니다. 황우여 비대위 체제, 이 비대위원들 인선이 발표가 됐는데 이게 지금 뭐 지역 안배를 중점적으로 고려한 인선이다라는 평도 나오지만은 친윤 색채가 짙어졌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 의원님은 어떤 평가를 내시겠어요? 수도권 중심으로 또 정책 능력 중심으로 평가한 것 같습니다. 저 이렇게 쓰짐한 것 같습니다. 네네. 뭐 저는 우리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이제 우리 저 추대할 당시 의원총회에서 비대위원장이야 오랜 경륜과 또 지혜를 갖추신 분이 하신다 하더라도 비대위원은 수도권에서 정말 이번 선거에서 민심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경험하고 당이 다음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정당은 결국 선거에서 지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선거에서 다음 선거에서 이기는 정당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연구하는 그런 기관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마침 조중훈 의원이 그 총선 TF를 맡고 있는 만큼 총선 백서 총선 백서 TF를 맡고 있는 만큼 총선 백서 TF의 내용을 수렴해서 당을 개혁하고 선거에서 이기는 정당 또 우리 추경호 원내대표가 말씀하셨지만 유능한 민생 정당, 유능한 정책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고 특히 수도권 민심을 이번에 우리가 혹독 경험하고 지금 3연속 총선에서 지금 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지금 잘못하다가는 천수답 정당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이런 정당의 체질과 정책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정당이 될 수 있도록 수도권을 특히 낙선하고 이번에 선거에서 크게 민심의 그 절벽을 느끼신 분들이 우리 당이 이래서는 안 된다고 절감하셨던 분들이 당을 개혁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은 전주의 의원 이제 수도권 강동구에서 상당히 선전했습니다만 아쉽게 졌죠. 민심을 느꼈고 유상범 의원은 강원도 뭐 큰 선거가 많습니다. 저 강원도를 대표해서 이제 되신 거고. 김용태 당선인 뭐 또 젊은 시내로서 아주 기대를 모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원래는 아마 저도 추천을 했고 비대위원장 말씀 들어보면 김재섭 의원 당선인도 아마 했는데 김재섭 당선인은 좀 하고도 아마 있었고 해서 여러 가지 아마 당사자들이 또 비대위원으로서 또 계획도 있고 할 테니까 뭐 그런 여러 인선 과정이 있었다고 봅니다. 또 필요하다면 저는 더 보강을 해서라도 비대위를 갖춰야 되는데 이번 비대위는 단순히 전당대회 일정만 잡고 뭐 룰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당을 정말 지금의 큰 어떤 지금 인구 구조의 변화 또 이렇게 해서는 선거에서 계속 이기기 힘든 문제 또 무엇보다도 정책 정당으로서 유능함을 되찾아야 됩니다. 과거에는 우리 당에 대해서 우리 당에 여러 시비가 있었어도 그래도 역시 그 장관 출신도 많고 뭐 똑똑한 사람들 많이 모여있고 해서 그 당이 맡으면은 나라를 조금 불안하게는 하지 않을 것이다. 어떤 경제라든가 무엇을 좀 살려낼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지금 그런 기대가 무너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대를 살릴 수 있는 정당 그래서 싱크탱크도 강화하고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될 텐데 일단 비대위가 구성됐으니까 노력을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정점식 이제 위원장은 뭐 율사 출신이라 그러는데 사실은 우리 법사위 간사를 했습니다. 저도 뭐 잘 알고 있고 또 우리 같은 제 경남도당 전임위원장이었습니다. 뭐 그때도 잘하셨고 또 이 법사위라는 게 보통 사람들이 아시듯이 이게 법원 검찰을 감사하는 데가 아니고요. 일종의 상원입니다. 그래서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모든 법안의 문제점, 예산의 문제, 다른 법안과의 형평의 문제, 정책의 여러 가지 심도 깊은 검토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은 정책위 의장으로서 아주 충분한 훈련을 거쳤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법사위라는 것이 이제 청취자분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줄임말이고요. 지금 그리고 지금 비대위 핵심 과제 중에 뭐 하나 여러 가지 말씀하시면 특히 이제 차기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 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도 주목이 되는데 뭐 가령 현행 당원 100% 구조를 좀 깨고 일반 여론조사도 한 50 정도 뭐 내지는 30 정도 반영돼야 한다는 당 안팎의 목소리가 있지만은 그래도 신중론도 있단 말이죠. 지금 당내에서는 어떤 목소리를 듣고 계세요?
저는 뭐 사실 이 예. 비대위가 하게 될 임무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고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당원들 여론을 이제 수렴해서 하게 될 거고요. 예. 과거에 사실은 역시 전당대회는 당원들의 대회이기 때문에 이거는 국민의 일반 투표는 아닙니다. 그런데 예.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박근혜 비대위 그 당시 박근혜 비대위 시절인가 비대위 이랬습니다. 시절일 거예요. 그때 이제 당시 홍준표 비대위원인가요? 네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새로운 전당대 룰을 정하면서 50대 50으로 하고 예. 70대 36대 3가 뭐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반적으로 당원이 하는데 정당마다 다릅니다. 민주당은 어떻게 하죠? 민주당도 있는데 뭐 저는 그거는 우리 당원들의 여론을 모아서 예. 또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의 여론을 모아서 뭐 슬기롭게 마무리될 거라 봅니다. 그난 그 자체가 큰 이슈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뭐 항우려 비대위원장도 네. 당을 완전히 개혁하겠다라는 그런 뭐 의지를 필요하신 바도 있고 하니까 그렇고 더 큰 문제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 우리 당이 정책적으로 유능하다는 신뢰를 회복하고 당이 이 패배주의가 아니라 수도권에서도 이제 과거와 같이 다시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정당 체계로 만들기 위해서는 시도당은 어떻게 갖춰야 되고 예. 또 당원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 청년당은 어떻게 확대해야 되고 지금 인구 구조가 지금 40대 50대가 결정적으로 지금 민주당한테 열세입니다. 예. 지도 면에서 이게 이제 자칫 이제 이분들이 이제 또 60대 70대로 갈 것이고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주로 재정 문제에서 좀 긴축적이고 보수적인 이유가 젊은 세대를 위해서 우리 젊은 세대에게 빚을 물려주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고 힘들지만 재정을 긴축해야 된다. 국가 부채는 늘려서는 안 된다. 그리고 네네. 연금 개혁도 우리가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해야 우리 미래 세대에게 우리는 정말 미래 세대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20대 30대는 과연 우리 당을 제대로 알고 있질 않지 않습니까? 네네네. 우리 노력을 모릅니다. 우리는 사실은 그것 때문에 누가 25만 원 준다고 했을 때 우리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게 장래 세대의 빚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하는데 네. 이 정치적으로는 별로 인기가 없는 이야기거든요. 25만 원 준다는 우리는 50만 원 준다 그래야죠. 네. 실제로 지역에서 그런 네.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젊은 세대를 생각한다면은 이게 우리 몇십 년 동안 돈 다 써먹고 당진할 그런 나라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정말 걱정하는데 그러면 20대 30대가 우리 진정성을 알아주느냐 또 그것도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 당은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우리 미래 세대, 우리 젊은 세대에게 무엇을 해주려고 그러는가? 그리고 우리 40대 50대한테 인심을 잃은 이유를 분석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정책적 유능함으로 네. 우리가 밉더라도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더 지속 가능 성장의 토대에 올리겠다는 확신을 줘야지만이 안 되겠습니까? 저는 이번 비대위 기간 동안에 그런 정당의 시스템, 정당을 싱크탱크를 강조하고 또 원내 중심으로 국회의원들은 국회에 들어오면은 현장이 바로 국회입니다. 네네. 지역 활동을 초기 좀 줄이더라도 네. 밤새워 부자진들랑 연구해서 민주당보다 어석에서 지금 절반이지 않습니까? 네. 상임위에서도 절대적으로 밀립니다. 그러면은 일당백을 해야죠. 논리면 논리요, 사실이면 사실, 비전이면 비전, 정책적인 정책, 예산이면 예산에서 민주당에게 일당백으로 이겨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그냥 적당히 공부해서는 안 되거든요. 열심히 공부해서 이기는 그런 정당의 구조, 원내는 튼튼하게 또 당은 선거 이길 수 있는 체제로 바꾸는 거, 20대, 30대를 어떻게 우리의 미래 세대로 우리가 정말 그분들을 그 세대를 위해서 정책적 재정적 긴축과 보수적인 성향으로 사실 40, 50대 실인심하는 측면도 있는데 어떻게 정말 그 진정성을 보여줄 것이냐. 40대 50대에게는 정말 민생을 통해서 경제 성장을 통해서 그 지속 가능한 성장의 미래를 보여줘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네네. 저는 그런 신뢰를 확보하는 과정이 비대위 과정이 되지 생각합니다. 아마 의원님 말씀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뭐 비대위의 어떤 전당대회 룰을 손보고 뭐 친윤 비윤 이럴 때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정책 하나만큼은 국민의힘이 참 잘하는구나 이런 것을 보여줘야 될 때가 그렇습니다. 더 네. 중요하다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도부 구성 전부터 뭐 소위 영남당을 탈피해야 된다. 아니다. 뭐 영남 덕분에 그나마 지킨 거 아니냐. 뭐 하면 영남 찾다가 이럴 땐 또 영남을 배척하느냐 하는데 의견이 분분합니다. 경남 도당 위원장으로서 그래도 영남 민심을 쭉 이번에 선거 때 살피셨을 텐데 예전과 비교해서 이곳에서도 지금 변화가 느껴진다. 어떤 부분이 좀 있을까요? 예, 전반적으로 영남이라는 곳은 특히 이제 PK, 네. 경남, 부산 네. 여기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균형이 잡힌 곳입니다. 뭐 다른 지역처럼 막 90% 80% 나오는 곳이 아닙니다. 네네. 한 60대 40 정도. 이번 선거도 대개 60대 40 정도였고 네. 어떤 우리 국가의 방향을 정하는 균형추 역할을 하는 곳이라 생각을 합니다. 수도권은 박빙으로 갈라지는 경우가 많지만 예. 이번에 사실은 저희들 경남 같은 경우도 16개 의석인데 예. 출구조사에서는 그중에 6석이 민주당 당선 내측으로 나왔습니다. 그랬었죠. 예, 네. 예. 이거 굉장히 민심이 급변하는 지역이고 그러니까 이곳이야말로 유능함을 보여줘야 됩니다. 과거 산업화 시절에 우리 거기가 산업화의 본산이거든요. 네. 제가 갔다 온 지역구 마산하포가 수출 자유 지역으로 우리 무역대국을 만들었고 또 예. 올해가 50주년인데 국가 산단으로 우리나라를 공업국가, 산업국가로 이렇게 세웠거든요. 네. 그런 믿음이 우리 지역에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이 변화하고 있거든요. 예, 예. 이 산업의 변화에서 그러면 뭘 보여줄 것이냐. 그리고 인구 구성에서도 전국적인 인구가 많이 모여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남의 우리 지지자들의 목소리가 예. 영남이 살려줬더니 뭐 그런 게 아니고요. 예. 영남이 개헌 제지선을 지켜줬으니까 이제 수도권에서도 네네. 좀 신뢰를 좀 얻으라는 그런 독촉과 격려가 크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그건 뭐 영남이 특히 경남, 부산, 울산, 경북이라 그러는데 우리는 예. 굉장히 큰 스케일로 정치를 바라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앞서 잠깐 그 2030 세대들 왜 이렇게 내 마음을 몰라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 있습니다. 지금 당신 100% 정당대회 룰 다시 한번 좀 여쭤보면 이거부터 바꿔야지 좀 바뀐 이미지를 청년들에게 소구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아까 말씀하신 김재섭, 김용태 당선인들도 벌써부터 얘기하거든요. 민심이 당심이라 생각을 해야 된다. 룰부터 바꿔야 좀 바뀐다는 이미지가 있지 않겠냐 청년들에게. 예, 예. 그런 부분도 간과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럼요. 예. 그런 부분 다 반영이 될 거고 네. 특히 우리 김재섭 당선인이나 또 김용태 당선인이 또 특히 이 석패한 우리 수도권의 예. 여러 후보들 지금 당의 이제 위원장이 되실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 여론이 반영돼야죠. 그러나 네네. 거기에 그치서는 안 된다. 안 된다. 무슨 말씀하시는 이건 더 거죠? 나가야 예. 된다. 예. 전당대회 개최 시기는요. 지금 뭐 6말 7초, 6월 말 7월 초보다 좀 더 늦어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있어요. 제기가 돼요. 뭐 여러 가지 물리적인 요인들 때문이라고 하던데 의원님은 그런 저런 것들 고려했을 때 그래도 이쯤에는 해야지 전당대회를 좀 땡겨야지 아니면 뭐 그렇게 급할 필요 없다. 뭐 7월 중순 이후 혹은 8월 언제가 제일 적합하다고 보세요? 저는 6월 되면은 우리 특히 22대 국회에 등원하는 즉시 예. 전당대 한다고 지역에 머무르고 지역에서 뭐 전당대 후보들이 오면은 그 영접하고 그럴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네네네. 지금도 벌써 그런데 6월이 개원하고 나면 민주당이 190 몇 석입니까? 엄청나게 밀어붙일 겁니다. 170일에 야권 하면 190 정도 되죠. 그리고 우리가 저는 21대 국회에 그 악몽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 정말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이게 국회가 이렇게 기울어서 되나 싶을 정도로 밀어붙일 텐데 예. 그때 국회가 현장인데 국회가 바로 여기서 싸우고 맞서고 또 토론하고 해야 될 텐데 그 국회를 비우고 전당대 한다고 지역을 돌아다니는 시간이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뭐 어쨌거나 전당대회는 시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용이다. 네네. 또 개혁의 속도고 개혁의 방향이다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아까 전당대 룰만큼이나 뭐 관심사일지는 모르겠지만 본질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다. 그리고 예. 이왕 하는 것 같으면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확실한 비상대책을 마련해서 이게 끝나고 저는 뭐 전당대회를 통해서 하는 걸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좀 이제는 원내 정당으로 가야지 언제까지 일 거냐 싶긴 하지만 또 뭐 당원들이 다수가 예.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의 방향과 당의 그걸 정하겠다고 한다면은 그 민심 또한 당을 확실히 바꾸라. 당을 승리의 토대로 올려라 하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속도 그러니까 혁신의 속도가 예. 중요하지 네. 전당대 일자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생각합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의 출마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세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예.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거는 벌써부터 누구는 된다, 누구는 안 된다. 이게 우리 지난번에 이렇게 2년 동안 전당대 하다가 망한 거 아닙니까? 솔직히 이야기하면은 예. 전당대 하면서 컨벤션 효과라는 게 전당대를 하고 나면은 외국에서 이야기했듯이 컨벤션 전당대 효과라는 게 생겨야 됩니다. 있죠. 그런데 전당대 효과 있었습니까? 그건 전당대 실패했다는 이야기거든요. 네네. 제발 이번에는 누군 된다, 누군 안 된다 그런 이야기로 서성세월을 했으면 안 되겠다 싶어요. 그건 당원들이 판단하는데 왜 감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거를. 그래서 예. 전당대회는 전당대 효과, 컨벤션 효과가 있을 정도로 혁신과 개혁에 또
무엇인가 국민당의 단합을 이끌어내는 그런 대회가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또 흥행도 돼야 된다는 그럼요. 말씀이시고요. 그게 모여야지 누군 된다 누군 안 된다 벌써 이 시비하다 보면 국민들이 눈을 돌립니다. 그러면 뭐 많이 나오실수록 흥행에 성공을 하는 건가요? 모르겠습니다. 그건 국민들이 당원들이 판단할 나름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나 뭐 서로 몸을살에서 안 나오는 것보다는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당차게 나서준다면은 또 당원들과 국민들이 판단하시겠죠. 그러면은 그런 말씀 나온 김에 이 말씀부터 좀 여쭤볼게요. 지금 의원님께서는 국회 대변인도 하셨다 보니까 과거에 이번 주 목요일에 국회의장 선출을 위해서 민주당 내 경선이 치러집니다. 6선 추미애, 5선 우원세 이렇게 양자 대결인데 의원님께서는 국회의장을 좀 다수당 내에 경선으로 선출하고 본회의에서는 찬반 투표하는 현행의 방식을 좀 버리고 국회법대로 선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셨는데 그 내용 잠깐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거 사실은 아마 우리 국민들이 이 사실을 아시면은 세상에 국회의장을 그렇게 뽑냐고 깜짝 놀랄 겁니다. 물론 이제 다수당에서 국회의장이 나올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다수당 국회의장 국회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300명이 국회의장을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종전은 어떻게 하냐면 다수당에서 내부 경선이든 뭐든 추대든 해서 뽑아놓으면은 그냥 국회의원 300명 들어가서 앉아서 찬반 투표만 합니다. 그렇죠. 이게 초등학교에서도 안 하는 반장 선거입니다. 이게 무슨 뭐 공산당 대회도 아니고 이난 비민주직이라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수당에서 다수당 내에서 그 강경파들의 목소리에 이제 표를 얻으려고 충성 발언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건 국회의장의 역할과 모순되는 거거든요. 그럼 국회의장이라는 것은 당선되면 탈당을 해야 되고 초당파적으로 이끌어 가야 됩니다. 국회법 20조 2인가요?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회법에 보면은 국회의장은 국회의원 300 본회의에서 뽑게 돼 있고 만일 과반을 득표하는 후보가 없으면은 여러 명이 나와서 과반이 나올 때까지 투표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왜 내부적으로 다수당 내에서 그렇게 할 거 뭐 있느냐. 그리고 국회의장이 되면 국회의장이 그 민주당 강경파 몇 사람만 이재명 민주당만 바라보고 일을 합니까? 국민을 바라보고 일을 해야죠. 그리고 이번에 의석수야말로 이렇게 많이 기울었지만 국민들이 투표한 마음들도 봐야죠. 투표할 때 보면은 지역구에서는 이게 뭐 선거구제 문제도 있고 우리 당의 선거 전략도 문제일 수 있습니다만 45대 50이었습니다. 그 퍼센티지 차이가. 그러니까 국민들을 보고 가야죠. 그리고 그렇게 하려 그러면은 정말 여야 대표 간의 교섭도 중재도 잘해야 되고 하는데 그걸 벌써 줄 세우기로 해가지고 그렇게 여당의 다수당 강경파에 말하자면은 제일 그 돌격대장이 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국회의장이 되면은 여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또 하나 좀 정말 참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하다고요? 뭐 저는 어쨌든 다수당 내에서 5 의원 중에 하는 게 관행이었으니까 뭐 정성호 의원도 참 제가 예결위원장을 겪어봤습니다만 뭐 친명 딱지가 붙어 있습니다만 참 합리적인 분이다 생각을 하고 또 조정식 의원도 참 저 정도면은 그래도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분들은 다 물러서고 추미애 단독 추대 분위기, 추미애 전 장관 단독 분위기로 되는데 우원식 오늘 물러서기가 곤란해서 이게 그러다 보니까 단독을 하기 곤란해서 지금 무슨 페이스메이커처럼 지금 모습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민주당 지지자들도 실망할 일이고요. 만약 이렇게 결정되면은 과연 본회의에서 표결이 어떻게 될지도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는 저희들대로도 의사표시를 할 텐데 108명이 들어가서 108명 전원이 부결 투표를 내고 민주당 의원들 중에도 이건 아니지. 세상에 국회의장 후보를 이렇게 뽑는 법이 어디 있나라고 해서 그중에 40표만 잘하면은 결과가 뜻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김민석 의원도 그런 얘기했으면 당원 주권 시대다, 추미애 의장의 순리다 이렇게도 얘기했는데 홍준표 시장도 국회의장 할 만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어요. 추미애 국회의장이 만약에 되신다면 향후 국회는 어떻게 예상이 되십니까? 뭐 추미애 국회의장이 되시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시면 안 되죠. 또 그렇게는 안 할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싶습니다. 중립에 대한 발언을 하셨죠. 근데 중립이라는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돌격대장 하겠다 했거든요. 자기는 자기를 지지하는 강경파들, 친명계들
그리고 이번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추대 분위기로 가는지 모르겠지만 네. 무엇을 약속하고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국회를 그렇게 이끌면 안 되죠. 그러면 국회가 민주당은 이미 상임위를 통해서도 충분한 다수당이기 때문에 상임위의 토론을 통해서도 다수결로 법안과 예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급해서 그렇게 무리하게 국회의장까지 나와서 돌격대장을 자처하는지 나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그건 대한민국 국회의 신뢰를 떨어뜨린 일이고요. 네. 22대 국회 지금 시작하면은 참 첫 1년 이끌어갈 여야 원내 사령탑이 참 만만치 않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당장 해병대원 특검법 원구성 논의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특히 어제 민주당이 범야권 포함해서 기자회견했죠. 해병대원 특검법 수용 촉구를 했고요. 또 천막 농성에 들어간 초선 민주당 당선인도 벌써부터 나왔습니다. 지금 범야권의 해병대원 특검법 수용 압박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신지 또 하나가 김웅 의원 또 안철수 의원 같은 자당의 의원분들은 특검 수용해야 된다 이러다 보니까 혹시 이번 특검법 재표결 때 이탈표가 다수 나올까 어떻게 예상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 모델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태원 헬로윈 참사 특조위 구성되는 특별법이 아니었습니까? 그게 이제 대통령이 재의결을 요청하고 국회가 다시 협상해서 여야 유족들도 여야가 같이 조사했으면 좋겠다고 바랬거든요. 그런데 그 민주당 쪽에서는 이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야당 단독에 이 조사를 하겠다. 또 선거 전에 조사를 시작해서 선거 때 정치적으로 사실을 이용하겠다. 의도가 컸었죠. 그런데 유족들이 바라는 것은 여야가 함께 조사를 해달라 그런 것이었고 또 거기에 독소 조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검의 특조위 구성이라든가 또 조사 중간중간에 사실 민주당이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피해 사실 공표라고 늘 반대해 오면서도 이 조사 과정에서는 예사로 무슨 국민의 알 권리라 그러면서 피의 사실에 해당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을 중간중간 브리핑할 수 있는 그런 또 문제점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독소 조항이라 그랬는데 그걸 조정해서 이번에 수정해서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저는 해병대원 우리 최상병 순직 사건도 이 문제도 그런 해법으로 보시겠다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이 생각입니다. 뭐냐면 이미 이 사건이 발생한 지가 10개월이 넘어갑니다. 10개월 넘어가고 지금 수사가 상당히 막바지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하나 늘 다른 방송에서 촉구했는데 도대체 우리 수사기관과 이런 기관들은 이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재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문재인 정부 이래로 무슨 권력 사건 수사나 재판이 이건 젓가락도 아니고 수없이 늘어져 가지고 그러면은 사실 언론사 탐사보다 못합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시간이 거의 국가가 해야 될 기본적인 정의를 밝혀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그 사건 자체가 분명하고 충분히 수사기관이 있었고 증거 자료도 확보돼도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경북경찰청은 왜 그런 사건이 발생했는지 경위를 밝히고 밝히내고 공수처는 여기에 어떤 외압의 문제가 있는지를 당당하게 수사 결과를 밝혀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특검 여부를 판단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야가 함께 이거 빨리 좀 발표해달라. 언제 발표할 거냐고 독촉하고 확인해보는 절차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이현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월요일은 퇴근 정체가 조금 덜한 편에 속합니다. 오늘도 크게 다르진 않은데요. 그래도 곳곳에 돌발 구간들이 있습니다.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중부고속도로 곤지암 분기점 부근 모습입니다. 하남 쪽에서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옆으로 넘어진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3km 구간 극심한 정체니까요. 제2중부고속도로 이용하시는 게 낫겠습니다. 이쪽 길은 소홀합니다. 서울은 분당서로 성남 쪽으로 가는 길이고요. 수원 아들목 부근 사고 처리에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청담대교에서 수원 아들목 쪽으로 20분 정도 걸리겠고요.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으로는 한천교 부근에서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성수 분기점에서 상계교까지는 40분 이상 생각하셔야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파고 또 파고 골라서 엄선한 뉴스만 전해드립니다. 파파뉴 코너. 오늘은 서은영 뉴스 큐레이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태국의 유명 관광지 파타야에서 참 30대 한국인 관광객의 시신이 훼손된 채로
발견됐다. 그것도 무슨 플라스틱 통인가요? 아, 네네. 충격적인 뉴스가 있었는데 이 피의자 한 명이 국내에서 잡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30대 한국인 남성 노모 씨를 납치해서 이제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해자가 이제 총 3명의 한국인인데요. 아, 네. 이 중에 이제 한 명이 20대 남성이 어젯밤 이제 전북 정읍의 거주지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가 됐습니다. 네네. 파타야 한 저수지에서 지금 시멘트가 이제 가득 담겨 있었다고 하죠. 그 플라스틱 통, 대형 플라스틱 통에 이제 시신이 유기된 채로 발견된 게 지난 11일인데 네네. 이번에 이제 체포된 남성은 9일에 국내로 입국을 했다고 하고요. 이 사실이 확인되자마자 지금 이제 이 정읍으로 가서 사흘 만에 이제 체포를 한 겁니다. 예. 근데 이 남성 어젯밤부터 지금 경남 경찰청에 이제 압송돼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뭐 공범과 같이 있었던 것은 맞다. 하지만 뭐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았다. 이렇게 범행 일체를 좀 부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내용들 좀 들어보니까요. 피해 남성의 어머니가 뭐 협박 전화를 받았다는 진술을 했던데 그러니까 피해 남성이 이때까지는 살아 있었던 건가요? 경찰은 지금 그렇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고 그래요? 있어요. 이미 이제 협박 전화를 했던 당시에 이미 살해돼서 유기까지 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 이 사건 경위를 좀 시간 순으로 좀 한번 나열을 해보면 일단 이제 이 목격자들 진술, 뭐 CCTV 내용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종합했을 때 일단 노 씨가 이 태국에 간 게 지난 30일입니다. 30일. 이제 관광 목적으로 입국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피의자들이 이 노 씨를 태국의 한 클럽에서 만나서 데리고 나간 게 이제 이달 2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3일에 같이 파타야로 이동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4일 밤에 이제 이 공범들이 탄 차가 이제 이 시신이 발견된 저수지 근처에 1시간 정도 머문 것이 확인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시신이 결국에 발견이 됐던 건데 그럼 일단 이제 3일에서 4일 사이에 살해가 된 것으로 일단 추정이 되고 그리고 4일에 유기가 된 것으로 보이고 그런데 이 피해 남성의 어머니가 협박 전화를 받은 게 7일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유기까지 끝난 상태에서 이제 협박 전화를 받았다라고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당시 이제 전화 통화에서 이제 모르는 남자가 전화를 해서 노 씨가 이 마약을 버려서 손해를 입었다 내가. 그래서 지금 이제 뭐 하나로 뭐 1억 1,000만 원 정도를 바로 보내지 않으면 살해하겠다 이렇게 협박을 했다고 하죠. 일단 체포된 남성 조사에서 뭐 범행 동기나 뭐 경위 이런 것들 최대한 밝혀야겠습니다만 일단 나머지 공범 2명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한국에 오지는 않았고요. 현지 매체 보도를 보니까 미얀마와 캄보디아로 도주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공조 수사가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지금 뭐 마약 얘기도 나오고 뭐 도대체 이들이 무슨 관계인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밝혀져야 될 것들이 많은데 현재로서는 뭐 태국 경찰이 일단 수사를 주도하는 상황이고 우리는 이제 주재관 통해서 이제 협조를 하는 상황이어서 뭐 이제 이 태국 경찰 주도로 좀 내용이 이제 계속 밝혀지면 우리 이제 그것을 이렇게 입수하는 방식으로 좀 보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그 내용을 보고 참 무슨 영화에서 봤던 충격적인 일들이 실제로 벌어졌다 보니까 굉장한 이슈가 지금 되고 그렇습니다.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2명도 현지에서 체포가 되면 국내 송환이 되는 건가요? 일단 현재로서는 이제 뭐 한국인이 피해자고 뭐 피해자도 한국인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당연히 이제 이 한국으로 송환이 돼서 수사가 진행돼야겠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고 실제로 이제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남성들이 태국에서 또 다른 범죄를 일으켰다. 그러면 일단 현지 경찰에 이제 추가적인 수사도 좀 필요하고 뭐 현지에서 좀 재판도 진행돼야 되고 또 결국엔 처벌까지 받아야 돼서 그때서야 이제 그 이후에 이제 한국에서 이제 사법적인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추가적인 범행이 있느냐 없느냐 이제 이 여부에 좀 달려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보니까 이게 뭐 고의로 현지에서 추가적인 범행을 저질러서 송환을 지연시키는 일도 다른 사례에서 좀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 좀 면밀하게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이번 주에 의대 증원 추진에 분수령이 될 만한 판결이 나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지금 이제 이 의대 정원으로 지금 의료계랑 정부가 줄다리기 벌인 게 3개월이나 지금 이제 이어졌는데 이번 이제 판결 같은 경우에는 의대생과 이제 교수, 전공의 등이 이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배분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 이렇게 정부를 상대로 해서 낸 집행정지 신청 소송이고요. 이번에 이제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건 2심 결과입니다. 2심이요. 그러니까 결과가 이제 늦어도 17일까지 그러니까 이번 주 내로는
결론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론이 어떻게 나든 이제 이 양측의 갈등이 약간 이제 뭐 봉합이 된다든지 뭐 아니면 이제 뭔가 결론을 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이제 확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좀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2심이라고 하면 1심이 당연히 있었던 건데 1심 때는 어땠습니까? 그때는 각하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그러니까 이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 이제 의대생, 교수, 전공의 등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모두 이 의대 증언과 직접 이해관계가 없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없는 아니다.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당사자가 될 수 없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각하 결정이 나왔던 것이고요. 2심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1심 재판부하고 좀 다른 점이 뭐냐면 정부의 2,000명 증언을 이제 그 어떻게 결정을 했느냐 그 근거. 그리고 그 결정 과정에서 진행했던 회의록 이런 것들을 좀 제출을 하겠어요. 그래서 아주 수십 가지 이제 자료를 지금 이제 정부가 제출을 한 상황이고요. 이 자료들을 지금 이제 재판부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 자료들이 이제 판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지는 물론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것들을 더 살펴보고 있다라는 거는 이제 기존 재판부와 좀 차이가 있다라는 점이고요. 정부에서는 지금 인용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모든 절차 진행하지 말라 이렇게 재판부의 요청이 있어서 지금 이제 거기에 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2심에서는 아까 좀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집행 정지 신청 소송이기 때문에 어떤 결론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딱 세 가지 이제 결론 중에 하나인데요. 결국에는 법원의 이제 선택은 집행을 정지하는 인용. 이거는 이제 의료계 입장을 받아주는 거죠. 그럼 이제 만약 인용 결정이 나왔다. 그러면 이때는 이 의대 증원 추진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 이제 올해 입시는 기존 숫자대로 그러니까 증원분이 반영되지 않은 채로 의대 신입생 선발해야 될 가능성이 큰 거예요. 인용이 된다면.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가능성은 기각. 그러니까 기각 같은 경우는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냥 그 효력이 살아 있는 거죠. 그리고 각하 결정이 나도 결국에는 이 효력이 살아 있는 결론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기각이나 각하가 나왔다. 그러면 정부가 추진했던 증원 일정 그대로 이제 추진이 되는 거고요. 지금 각 대학들이 이제 증원 규모를 조금 조정을 해서 원래 이제 당초 2,000명이었지만 지금 이제 내년에는 당장은 한 1,500명 안팎으로 반영하겠다라고 지금 어느 정도 결정이 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기각이랑 각하 결정 이 둘 중에 하나가 나온다라면 이대로 이제 내년도 의대 입시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근데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양쪽에서 항고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네요. 그렇죠. 뭐 우리는 이제 3심째니까 당연히 이제 이 재항고심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 대법원 재항고심 절차가 남아 있긴 한데 문제는 이게 6월 1일 그러니까 이달 중에 일단 이제 각 대학들이 이 수시 모집 요강을 확정을 해야 되고요. 이거를 이제 대학 심의협의회에서 이제 이 심의를 받고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럼 이제 이 일정에 6월 1일에는 이제 모든 학생들이 이제 이 요강을 가지고 내년 입시를 준비할 수 있게끔 공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시점이 지금 벌써 5월이 지금 이제 3분의 1이 넘어간 상황인 3분의 1이 넘어간 상황인데 지금 중순까지 온 상황인데 여기에 지금 6월 1일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2심 판결을 근거로 내년도 의대 정원을 그대로 확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이제 뭔가 다른 판결이 나온다면 그거는 이제 내후년 입시에 반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각 대학들도 지금 이제 수시 모집 요강 확정하기 전에 이 의대 증원 내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학칙에도 반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학칙도 개정을 하고 여기 이제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또 모집 요강 확정하고 심의하고 이런 절차들을 다 밟아야 되는데 지금은 일단 이 판결이 나올 때까지 모두 이 정중동의 상태로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뭐 어떤 결정이 나든지 간에 일단 이 의대 증원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수순으로 갈 것 같고 또 하나가 의사 국가 시험 일정도 그러면 그대로 진행되는 거로 보면 될까요? 일단 현재로서는 이제 이 뭐 시험 일정을 바꾸겠다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만 일단은 이제 일부 대학에서 좀 이 모집 기간, 그러니까 이 원서 접수 일정이라도 좀 바꿔달라는 좀 건의가 좀 나온 상황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7, 8월에 지금 의사 국가시험 이제 원서 접수가 있을 텐데 이 일정대로는 좀 진행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좀 조정을 해달라라는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일단 교육부에서는 뭐 복지부랑 협의해서 한번 검토
검토해볼게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복지부에서는 우리는 전혀 검토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좀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논의는 조금 더 이제 아무래도 이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 이야기를 논의하는 데는 정부로서도 좀 부담이 있는 게 아닐까라는 이제 추정이 가능하고요. 지금 뭐 학사 운영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미 1학기가 거의 마비돼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지금 나머지 수업들을 어떻게 남은 기간 내라도 그냥 나눠서 이제 좀 진행을 해야 그 이 시험을 볼 수 있는 응시 자격이 생겨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계절 학기를 뭐 그냥 이 수업 학점을 뭐 제한하지 않고 다 풀어줘서 계절 학기를 마치 평학기처럼 이제 수업을 들을 수 있게 해달라든지 뭐 1년 단위로 수업 다 들을 수 있게 해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지금 방안이 좀 논의가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확정이 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이 시험 일정을 바꾸는 문제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좀 특혜 논란이 좀 불거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과거에도 이제 뭐 이런 이 의료계랑 정부랑 막 해서 갈등 상황이 좀 빚어졌을 때 재응시 이야기가 나오면 거기에 당연히 이제 특혜 논란이 계속해서 불거졌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정부로서는 좀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용어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제 문화재라는 용어 대신에 국가유산이라고 불러야 한다는 소식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목요일까지는 문화재라고 부르셔도 되고요. 금요일부터는 이제 문화재라고 하시면 안 되고 국가유산이라고 부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문화재 지정과 관리를 하는 이제 이 우리 국가 기관이 있잖아요. 문화재청. 그런데 이제 문화재청이 아니고 이제 국가유산청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의 아주 자랑스러운 뭐 유물, 뭐 유적지 이런 것들 이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라는 뉴스들 많이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세계적으로는 유산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이렇게 문화재라는 단어를 쓰는 나라는 우리나라랑 일본밖에 없다고 해요. 문화재. 근데 이제 문화재, 재가 이제 재화재자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 뭔가 눈에 보이는 실체가 있는 이제 재화만 마치 이제 문화재에 속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뭐 오랜 기간 이어온 뭐 관습, 심지어 뭐 김치 만드는 법, 이런 문화, 뭐 이런 것들도 사실 문화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좀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이제 무형의 좀 이런 관습이나 문화 이런 그리고 이 문화를 계승하는 사람들 이런 것까지 뭔가 아우를 수 있는 보다 넓은 범주의 이제 단어가 좀 필요하다라는 논의가 분명히 이제 과거부터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문화재보다는 국가유산이 더 낫겠다 이런 이제 판단이 됐던 겁니다. 그러면 뭐 중요 무형 문화재 몇 호 뭐 이런 것도 다 문화재가 다 바뀌게 바뀝니다. 되겠네요. 그래서 이게 명칭만 바뀌는 게 아니라 이제 분류 체계까지 이 모든 것이 바뀌고요. 이게 이제 법 개정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바뀌는 건데요. 가령 이제 우리가 국가 무형 문화재라고 했던 건 이제 앞으로 국가 무형 유산 이렇게 바뀌고 뭐 매장 문화재 이것도 매장 유산 이렇게 유산이라는 단어로 바뀐다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금요일부터는 공식 용어가 문화재에서 국가유산으로 변경되고요. 뭐 이렇게 국가유산청으로 또 재출범하는 것에 맞춰서 요새 날씨도 좋잖아요. 특별한 행사도 열린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 기회에 유료인 물론 이제 아주 비싼 입장료를 받는 곳들은 아닙니다만 유료로 입장이 가능했던 국가유산을 무료로 만끽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당장 이제 수요일부터 닷새 동안 우리 이제 주요 이제 4대궁으로 꼽죠. 뭐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창경궁 이런 곳들 다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닷새 동안. 종묘 뭐 조선 왕릉, 수원 화성행궁 이런 곳들 다 이제 무료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전국 76곳이 지금 대상인데 이런 리스트는 이제 검색해 보시면 바로 나올 것이고요. 다양한 볼거리도 좀 준비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령 이제 경복궁 가시면 이제 이 왕이나 왕비가 호위 받으면서 이렇게 산책하는 모습, 이게 왕가의 산책 프로그램 참여하실 수 있다고 하고요. 다양한 전시, 음악회 뭐 여러 가지가 좀 이제 준비가 돼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국립고궁박물관이랑 전주 국립무형유산원에서도 이 국가유산이 무엇인지, 국가유산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이런 것들 좀 보여줄 만한 이 공연과 행사가 준비가 돼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요즘 이제 날씨가 상당히 좋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럴 때 지금 이제 서울, 구리, 남양주, 화성, 파주, 여주 일대까지 뻗쳐 있는 이제 조선왕릉 숲길이 있습니다. 이 숲길이 6월 말까지 한시 개방이 된다고 해요. 그 흔치 않은 기회니까 이럴 때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풍자연님 문화재 아니 앞으로는 국가유산 앞으로도 잘 보호되고 계승되기를 바랍니다 하시고요. 1373님
국가유산이라는 말이 더 무게감 있어 보이네요. 소중히 보존하고 관리해주기 바랍니다.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은영 뉴스 큐레이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돈, 경제, 미래 걱정, 돈 워리. 전문가들과 함께 모든 경제 걱정 해소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주식 거래하시는 분들 잘 들어보세요. 하루에 주식 거래를 12시간씩 할 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인지 궁금하실 텐데 차근차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우선은 이게 지금 한국거래소, 네. 이 독점을 깰 대체 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가 내년 상반기에 출범한다라고 하던데 이 대체 거래소가 뭐고 왜 만드는 건지부터 일단 설명을 들어볼게요. 일단 사실 지금 우리나라 주식 거래한다 그러면 KLX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대체 거래소, 말 그대로 이제는 대체하는 거래소가 하나 만들어지거든요. 네. 그럼 거래소가 하나 만들어진다면 투자하는 입장에서 조금 더 이제 유리하게 골라서 사실 투자할 수 있는, 왜 거래소가 잘라지다 보니까 내가 이래서 KLX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넥스트레이드에서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거래 매매 수수료가 있거든요. 네. 이게 또 뭐 20에서 40% 뭐 더 낮게 준다 이런 얘기가 있다 보니까 사실 투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유리한 대로 이제 거래소를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는 열리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 독점이었어요. 한국거래소 같은 경우가 68년간 이어왔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하나의 뭐 거래소가 하나 생긴다는 그 의미를 저는 뭐 부여하고 싶고 실제 이제는 또 차이점이 뭐냐 그러면 거래 시간이죠. 거래 시간. 보통 우리가 보통 9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제 대체 거래소 같은 경우는 거래 시간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이렇게 한다고 하니 그러면 이제는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출근하기 전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항상 회사에서 눈치 보면서 하신 분들 꽤 있었을 텐데 아마 눈치 안 보고 사실 뭐 거래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되는 거고 뭐 퇴근해서도 언제든지 볼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거래 투자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뭐 환영할 만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경쟁이 이제 촉발되다 보니까 다양한 뭐 서비스들이 분명히 나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마 크게 달라지는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 넥스트레이드라는 게 이게 거래소 이름인지 아니면 별도 법인인 거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좀 히스토리가 좀 있는데 원래는 사실 자본시장법이 개정이 된 게 2013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실 이제는 만들 수 있었어요. 대체 거래소를. 근데 아무도 시작을 안 했습니다. 뭐 그러다가 이제는 사실 코로나19 때 폭발적으로 유동량 증가했잖아요. 그때 대체 거래소 해야 되겠다라는 이제는 이해가 맞았던 그게 있겠죠. 그래서 이제 기관들이 힘을 합치기 시작해요. 금융투자협회라든지 증권사라든지 기관들이 힘을 합쳐서 법인을 하나 만듭니다. 그게 넥스트레이드고요. 사실상 이게 법인이면서도 이제 거래소 이름으로 지금 쓰이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내년도 3월이면은 이 거래소가 이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게 된다면 투자자들의 관심이 이제 여기 이제 쏠리고 있고 이미 대체 거래소는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활발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하나 생기는 건데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21년 기준으로 본다면 62개가 넘어가요. 그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는 142개가 넘어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외국에서는 이런 대체 거래소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혹시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뭐 출근 전에 혹은 뭐 퇴근 후에 이렇게 길게 주식 거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은 혹시 또 달라지는 게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투자 방법들이 좀 다양해지는 부분이 있어요. 가장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게 중간가 호가가 만들어지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천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정가 기관이 지정가 이제 매도 주문을 7만 뭐 예를 들어서 79,800원에 냈다고 볼게요. 그러면 이제는 투자자 입장에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최우선 매수 호가를 냅니다. 그러니까 매수 호가가 한 79,700원이 된다. 그러면 9,800원과 9,700원 이렇게 딱 있잖아요. 그 중간 가격. 그러면 79,750원에 뭐가 냐면 주문이 딱 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중간가 호가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게 내가 트레이드했을 때 기본적으로 체결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그럴 수 있죠. 가격이 맞아야지만 체결되는데 그게 네. 아니라 이제 중간 가격이 체결이 된다 그러면 이게 중간 어느 정도만 맞으면 사실 체결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매매 체결이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사실상 뭐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약간 투자 전략 짤 때도 네, 좋죠. 한 방향이 아니라 네. 그 다음에 지정가 호가도 됩니다. 이게 예. 스톱 지정가 호가라고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현재 뭐 12,000원짜리 주식이 있다고 볼게요. 네. 근데 이제는 이게 이제 시장 가격이 이런 겁니다. 내가 13,000원에 도달한다. 그러면 난 13,500원에 매수한다는 이제 주문을 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정가 이제 호가가 되다 보니까 그럼 이게 뭐냐면은 내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이제 가격이 이렇게 계속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그 변화해서 나의 전략도 연동돼서 움직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투자는 이제 전략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아, 내가 어느 정도 가격이 되면은 그 얼마에 또 매수를 하겠다라는 게 되다 보니까 네네. 이런 것들을 본다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뭐 좋죠. 예, 그래서 예. 저는 뭐 만약에 대체 거래소가 뭐 계획대로 출범을 한다 그러면 아마 투자는 전략들이 나눠지다 보니까 더 재미있는 투자가 되지 않을까. 예. 물론 뭐 투자라는 게 본인 책임이 있겠지만은 예. 방법들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러겠네요. 도구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진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또 서점가에 관련된 서적들도 많이 나오겠습니다. 매매 체결 수수료도 좀 달라진다고 잠깐 네. 언급하셨는데 그러면 기존의 한국 거래소보다는 좀 내리겠죠? 그런데 네네. 솔직히 이게 지금 KRX가 예. 주식 거래 매매 수수료를 0.0027%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의미 없어요. 뭐 거의 없는 거나. 그러니까 제로 수수료고 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사실 이게 큰 의미 없습니다. 뭐 네. 대체 거래소가 여기에서 20에서 40% 내려준다고 하는데 사실상 뭐 개인 투자자들이 뭐 얼마나 크게 투자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대규모 거래를 하겠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이거는 그냥 마케팅 기법 중 하나고 개인 투자자한테는 의미는 없지만은 이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 큰 의미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상품 관련해서요. 네. 가령 이제 같은 종목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이건 둘 다 이제 한국거래소 말고 넥스트레이드에도 들어갈 수 있는 건지 그러면은 만약 그럴 수 있다면 같은 종목의 가격도 이 거래소마다 달라지는 건지 궁금해요. 네. 예,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예, 이게 어차피 네. 그 주식 거래를 했을 때 증권사에다가 사실 HTS에다가 하잖아요. 예. 그러면 그렇게 된다 그러면 증권사들이 이걸 선택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한국거래소 갈래, 아니면은 넥스트레이드에 갈래. 네. 그래서 이제 증권사가 이걸 선택을 해서 이제 투자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를 투자한다 그러면 내가 봤을 때에 뭐 증권사들이 봤을 때에 내가 KLX가 더 유리할 것 같아. 그러면 얘 KLX 가는 거고요. 네네. 그다음에 넥스트레이드가 좋을 것 같아. 그럼 넥스트레이드 가는 거예요. 이게 최선 집행의 의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최선 집행의 의무는 뭐냐면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네. 예, 투자자를 위해서. 그래서 최선의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 이 가이드라인을 이제 상반기 중으로 금감원이 만들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많이들 모르시는 게 투자자가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가 지정할 수 이거를 있어요. 뭐 증권사에 맡기는 게 아니라 야 KLX에 가라고 이제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투자자의 의지가 담기면은 뭐 같은 종목이라도 거래소를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 네. 근데 제가 지금 이제 증권사 분들을 만나 보면은 네. 싫어해요, 사실. 싫어요? 왜냐하면 왜요? 거래 시간이 늘어나잖아요. 네. 또 일을 더 오래. 야근. 왜냐하면 예. 눈을 뗄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러면 저녁 8시까지 이게 거래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그러면 아마 야근하시는 분들이 꽤 나오지 않을까. 뭘 그럼 시간 뭐 나눠서 할 수 있겠지만. 우리 그 TV에서 하는 주식 시황 방송도 같은 종목이어도 한국거래소 기준 얼마고요, 넥스트레이드 기준 얼마고요 이렇게 좀 나눠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네. 또 그런 의문도 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대체 거래소의 종목들이 이미 한국 거래소에 있는 것들하고 비슷하게 채워지면 네. 물론 뭐 이렇게 종목마다 조금씩 유동성이 있겠지만은 네. 굳이 뭐하러 다른 것을 만드냐 했을 때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굳이 만든다라고 본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전략 자체가 좀 더 많아진다는 부분도 있겠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는 실제 규제는 동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하고 있는 거는 아시겠지만은 뭐 상장하거나 청산하거나 시장 감시 같은 경우에는 기존 한국거래소가 하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는 사실 매매만 사실 대체 거래소에서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규제 같은 경우는 어차피 그대로 움직이다 보니까 뭐 크게 뭐 두려워할 건 없다, 불안할 건 없다라고 보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게 그러면은 뭐가 달라지느냐고 본다 그러면 거래 시간이라든지 그다음에 거래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투자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좀 더 많아진다는 부분에서 저는 뭐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보겠고. 네네. 똑같아요. 뭐 서킷 브레이커나 사이드카 이런 것도요. 기존 그대로 갑니다. 규제 똑같이
예, 그대로 가고 업틱룰도 그대로 가고 이 업틱룰 같은 경우는 공매도 하시는 분들에 대한 굉장히 그 논란이 있는 부분인데 예. 이런 업틱룰도 실제적으로 뭐 KLX 거래소에 하는 것처럼 그대로 가기 때문에 달라지는 건 사실상 크게는 없다. 하지만 예. 투자 전략에 있어서 용이해질 수 있다는 그렇죠. 부분. 예. 2081님 역시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도 먼저 먹게 되겠군요 하시고요. 0135님 궁금한 점이 있어야 질문 주시네요. 만약 거래소 시간이 끝나고 네. 넥스트레이드에서 종가가 달라지면 네. 대체 거래소에서 거래 안 하는 사람은 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하시네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이제 금융 당국이 이제 가이드라인을 정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 이게 초반에는 제가 봤을 때는 예. 분명히 시세 조정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네. 왜냐하면 한국거래소 가면 그다음에 넥스트레이드 가면 가격이 다르거든요. 그렇죠. 초반에는. 예. 그러다 보니까 시세 조정이 분명히 저는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잠재우냐는 이제 금융 당국의 몫인 거죠. 어떤 예. 제도로 어차피 내년 3월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뭐 정부는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어차피 지금 수수료 체계라든지 아니면은 경쟁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시세 조정이 일어나더라도 시간이 갈수록 이제는 어차피 가격은 똑같을 거다라고 보는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초반에는. 그래서 초반에는. 왜냐면 가격이 다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생기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는 대체 거래소는요 특징이 이제 거래 체결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래요. 그런데 이제는 이것도 사실상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뭐 큰 의미는 없거든요. 근데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네. 이게 중간에 만약에 체결 속도가 다르면 중간에 딱 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막 움직이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매도를 딱 내거나 네. 이제 매수를 딱 내고 있단 말이에요. 대량으로 그것도 예. 빠른 속도로. 그러면은 그 사이에 이제는 이익을 보시는 분들이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아마 지금 고민스러우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예. 왜냐하면 그 물론 뭐 눈에 띄는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체결 속도지만은 거래량이 많잖아요. 네. 예. 대량으로 주문 내거나 이제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경우에는 이런 것도 아마 문제가 될 가능성도 없잖아 저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자, 이런 부분들이 좀 다르다. 예. 대체 거래소 세우는 이유가 하여튼 뭐 가장 큰 취지로는 시장 경쟁을 좀 활성화해서 네. 투자자들 편익을 늘리겠다는 것 같은데 그러면 혹시 거래소가 이렇게 복수가 되면 네. 부작용은 또 없을까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제는 제도가 이제 안착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시세 조정은 아까도 일어난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고 예. 그다음에 매매 체결 속도로 인해서 기관과 개인 투자자들의 불합리함도 저는 좀 일어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그래서 지금 본다 그러면 단점도 있겠고 그냥 장점도 섞여 있고요. 저는 또 장점도 이렇게 뭐 불안한 부분도 있겠지만 장점도 분명히 있다고 봐요. 예. 예를 들어서 뭐냐면은 네. 토큰 거래가 가능해진다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본다 그러면 이 토큰 거래 같은 토큰 거래, 경우가 예, 지금 같은 경우에 대체 거래소에서 가능해지거든요. 이런 것도 이제 눈에 띄고 NFT 같은 경우에도 사실 대체 불가 토큰이잖아요. 네네. 이런 것들도 이제 지원을 하겠다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다양한 상품들이 거래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거다. 이런 점에서 저는 솔직히 NFT 시장 열리면은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은 갖고는 있습니다. 예, 사실. 예, 그래서 대체 거래소에서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부분도 이제 눈에 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하지만 내년 상반기에 정식 출범 전까지 이렇게 좀 예. 큰 손들이 움직이는 기관들이 움직이는 면에 있어서는 조금 더 보완할 부분이 있죠.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뉴스레터 K 여기까지고요. 마지막 코너 대책으로서 내년 출범하는 얘기 나눠봤는데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노래가 참 와닿는다고 하더라고요. 붉은색, 푸른색. 붉은색이 제일 좋으시겠죠. 이무진의 신호등 오늘 끝곡으로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 뉴스레터 K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세상을 읽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KBS 김용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가려한 날 막아서네 난 갈게